저희가 오늘 요 행사는 경인디데이라고 해서요. 그 경기 콘텐츠 진흥원에서 이제 또 그 배급 지원을 받았던 작품들을 그 중에서 정말 이렇게 특별한 작품들을 좀 모아서 특별하게 상영하는 자리로 마련을 했고요. 요 작품은 잘 이렇게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 그리고 올해 막 그 계속해서 그 이 독립영화에서 감독 그러니까 작품상 뭐 감독상 배우상 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좋은 평가를 또 받았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독립영화의 어떤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정말입니다. 네, 감독님께 요 작품에 이제 너무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떻게 이 작품을 시작하시게 됐는지에 관한 말씀부터 조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이 이제 그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했는데 어떻게 이 소설을 좀 만나시게 됐고 그 소설을 영화로 옮기시면서 또 어떤 과정들을 거치셨는지 그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작 좋아하셔서 영화 찾아보시는 관객분들도 많으셔서 많은 게 아니라 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동명의 소설 2017년도에 출판된 김혜진 작가님의 원작을 영화로 한 것이고요. 저는 이제 김혜진 작가님 워낙 원작의 팬이었어서 데뷔작부터 다 읽었었고 딸에 대하여 출판됐을 때도 당연히 찾아 읽었었고요. 그러고 나서 한 2, 3년 뒤에 이 영화를 제작한 아토라는 영화사가 있습니다. 거기 재정주 프로듀서님이 이제 저를 알고 있던 터라 제가 했던 단편들도 이제 팬님이 어떤 작품을 만드는지 알고 있었던 분이라 너한테 이 작품이 어울리지 않을까 하면서 작품을 원작을 읽게 됐고 연출 제안을 하셔서 연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 소설은 그 엄마의 시선으로 1인칭 시점으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소설인데 이 영화는 그 저희가 1인칭으로 그러니까 그 다른 이제 또 다르게 영화적으로 그 또 다른 시점들을 만드시면 또 조금 더 다층적인 시점으로 이 각색이라면 각색 이 과정들이 또 들어갔잖아요. 어떤 그런 시점의 변화들 혹은 시점의 이제 넓혀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원작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실은 원작이 엄마의 주인공 화자 시점으로 전개가 되면서 엄마의 속내랄까요? 엄마의 내면이 굉장히 통찰력 있게 잘 전달이 되거든요. 그 엄마의 내면이라 하면 이제 혼자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왜냐하면 가진 것도 없고 내 딸은 한국 안에서 법적 가족을 이룰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고민의 독백들이 굉장히 통찰력 있게 그려지는데요. 물론 저희 영화 주인공이 엄마이긴 하지만 영화에서는 시점이랄 게 누구라고 해야 될까요? 카메라라고 해야 될까요? 카메라가 비추는 이제 인물이 시점의 쇼트의 주인공이 되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설에서 영화로 매체가 변경이 되면서 다양한 인물들을 좀 폭넓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객들 입장에서는 쇼트 앞에 보이는 그 인물한테 마음이 가게 되니까요. 엄마가 보이다가 이제 허진 선생님 제이가 보이다가 그린 레이까지 다양하게 인물들의 면면에 이제 관객분들이 만나실 수 있는 것 같아서 어쩌면 원작이 하고 있는 통찰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삶의 섬세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제가 제대로 전달하기가 참 어려웠고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영화만의 매력이라면 다양한 인물들의 면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런 거는 영화로서의 작은 성취가 아닐까 자화자찬합니다. 네, 아니 자화자찬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이 영화를 보시면 저희가 지금 어떤 그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인물에 이렇게 계속 그 이입하는 게 다 다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인물들에 대한 또 이해들 이런 게 또 굉장히 폭넓게 되는 작품이라고 또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특히 보면서 이 작품이 이제 영화라고 하는 걸로 인하여 이제 영화로 되면서 굉장히 영화적인 부분들이 또 되게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글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그 영화라고 하는 저희 사운드와 이 이미지와 그렇게 돼서 만들어진 이 영화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영화적인 장치들도 굉장히 섬세하게 또 이렇게 쓰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특히 조금 더 중점을 두셨거나 이 부분은 좀 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고민하신 부분들 이런 얘기 조금 더 듣고 싶거든요. 그 노은영 선생님이 정리를 잘 해주셨지만 실은 이제 소설이 가진 무기는 문장인 거죠. 이제 묘사되는 문장이라면 영화에서 제가 가진 무기는 이제 쇼트인 거죠. 그러니까 감독의 언어는 문장이 아니라 이제 쇼트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화면 안에서 그냥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건 소리랑 움직이고 있는 이미지 이거 두 개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것들의 각각의 쇼트들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소설이 하지 못하는 어떤 생략과 그 생략 안에서 생기는 약간의 뭐 은유랄까요? 뭔가 관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들. 왜냐면 소설은 되게 촘촘하고 섬세하게 엄마의 내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영화는 그걸 다 하기가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쇼트와 쇼트의 편집을 하면서 관객들이 좀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영화라는 이제 영화만의 어떤 독자적인 언어가 있는데 그것이 움직이는 이미지와 소리 그리고 쇼트와 쇼트의 만남이라는 편집이라는 점에서 감독이 무언가를 했다기보다 매체 그 자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제 그런 지점에서 그거는 있었어요. 이 영화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좀 무겁고 호흡이 느리고 요즘 같은 시대 그리고 젊은 세대에겐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름 호흡을 바트게 만든다고 많은 부분을 생략 혹은 쇼트와 쇼트로 약간의 충돌적인 느낌을 주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시간을 들였던 것보다 더 배로 편집을 굉장히 오래 했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장면들을 만들려고 했는데 저만 재미있죠.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 재밌는 부분들이나 이제 그 인상적인 부분들은 또 여기 계시는 관객분들께서 아마 또 다 찾고 찾아서 또 말씀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제가 그냥 하나 정도만 더 질문을 드리면 그런 영화적인 장치들에서 이제 제가 굉장히 좀 두드러지게 이렇게 딱 보이는 게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다 같이 그 케이크를 먹을 때 그 이야기들이 다시 이제 어떤 반복되는 것처럼 혹은 그 중간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 고기의 이제 톤은 살짝 다르게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굉장히 이게 뭐 현실적인 이야기들이라면 거기는 약간의 판타지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언어 그 사운드와 그 시간들이 계속 충돌하게 되는 장치로 또 그렇게 활용하시는 그 장면들도 굉장히 제가 두드러지게 또 보이는 장면이었는데요. 또 그 장면은 어떤 또 의미가 있을지 혹은 이제 그렇게 또 표현하셨던 것들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네 명의 여성이 이제 처음으로 한 집에 모여서 케이크 먹으면서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단란한 느낌이 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는 제가 여쭙고 싶긴 해요. 실은 이제 감독은 감독 나름으로서 그 쇼트를 만들 때 의미가 있었지만 실은 이 영화가 이제 점점 저한테 이제 제가 안녕하고 있는 와중인데 영화가 이제 저 스스로 이제 극장에 그리게 되면서부터는 감독의 의도가 전해지지 않아도 저는 이제 무방하다, 상관없다. 얘는 얘 혼자 움직이는 이제 객체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그 부분이 좀 도드라지는 이유는 이제껏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시다가 뭔가 이거 편집이 튄다? 이거 뭔가 생뚱맞다? 감독이 뭔 짓을 한 거지? 라는 어떤 영화 밖의 상황을 약간 바라보시게 된다? 그런 지점에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저희 사운드 믹싱 하시는 분이 쭉 믹싱을 하시다가 아까 그 장면을 보고 전화가 왔어요. 감독님 편집본 잘못 보내셨다고, 이거 잘못 붙인 이거 B컷이 왔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거 원본 맞다고. 뭐 이랬을 만큼 어떤 영화적인 경험에 몰입을 좀 깬다는 점에서 그것에 이제 감독의 의도가 있다. 그 의도를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은 저희가 또 관객분들께 또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그냥 하나만 조금 더 질문 드리고 저희가 또 이렇게 대화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도 받고 저도 또 중간에 감독님께 또 질문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캐스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활자로 있었던 이 인물들이 정말 영화로 살아났던 것은,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작품으로 영화로 된 데에는 저희 배우님들이 또 그 역할들이나 배우님들이 만들어낸 부분들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도대체 이제 어떻게, 워낙 뭐 연기 잘하시는 분들이시지만 또 이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딱 찾아내셨을까라는 것도 되게 궁금하고요. 어떻게 이제 배우님들과 만나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 과정들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 영화를 만들게 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실은 저희가 경인디데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인디 시네마잖아요. 그러니까 인디라는 게 결국 상업 자본에서 독립된 영화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 영화진흥위원회, 경기영상위원회, 인천영상위원회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아서 자유로운 자본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다라는 감독과 제작사의 의지가 담긴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산이 크진 않아요. 꽤나 적은 예산으로 이제 좋은 영화를 만들려고 관객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저나 스태프과 배우들이 고군분투한다는 점에서 저는 선택해야 됐어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미술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뭔가 윤택하게 돈을 많이 들일 수 없다는 판단이 딱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술을 한다는 거는 뭐 소품도 하나 좋은 거 갖다 놔야 되고 좋은 공간도 빌려서 하고 싶고 이런 욕심이 드는데 이제 그게 계산을 해보니까 자본이 만만치 않겠다.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제 배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몰빵을 배우에게 그래서 캐스팅을 정말 신중하고 꼼꼼하게 했고요. 물론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제안드렸던 모든 배우님들이 다 오케이 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그 배우님들도 몇 개월 혹은 1년, 2년 전에 스케줄이 다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케줄을 서로 조정한다고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개개인의 배우라기보다 이게 사람의 영화이기 때문에 사람의 전체적인 그림이 조화로워야 된다. 그런 의미로 몇 가지 저에게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제 너무 이제 예쁘면 안 된다. 지하철에 탈 것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 예, 기준을 두고 다 이제 구성을 했는데 하윤경 배우님이 너무 예쁜 거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3호선에 타는 여성일 수 있다. 압구정에서 내려온다 치자. 뭐 이렇게 해서 좀 사람의 냄새가 나는 사람의 고집이 담긴 얼굴을 캐스팅하려고 결국 뭐 시간과 애를 많이 썼다. 이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민혜 배우님의 그 가지고 계시는 그 에너지가 또 여기에서 이 작품을 또 만들어가는 전체적인 그 에너지 혹은 분위기를 또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정말 폭발하지 않지만 그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이 소용돌이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근데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 모습으로 그 안에 그 많은 갈등들이 딱 보이는 걸 그 얼굴로 또 보여주시는 그것도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또 그 오민희 배우님하고 또 어떻게 하셨는지도 조금 궁금하고 저희가 그 허진 배우님 같은 경우도 이 예전에 그러니까 한때 한국 영화에서 이제 굉장히 활동을 하셨던 분이 잊혀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그 만나게 됐을 때 특별한 기쁨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이제 어떻게 또 배우님 만나시게 됐는지 뭐 이런 말씀 조금 더 듣고 싶어요. 그 제 역할을 하셨던 허진 선생님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세대는 허진 선생님을 좀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그냥 인상적으로 이제 관능미가 있는 탤런트. 그러니까 그때는 탤런트 이제 TV 브라운관에 나오는 배우셨으니까요. 어떤 특정 영화라기보다. 그러니까 다방면 활동을 하셨는데 어느 순간 이제 사라지시고 제가 가장 현재적으로 기억하는 건 조제 그리고 그 김종관 감독님의 조제에서 리어카를 끌고 오시는 이제 노년의 여성으로 딱 등장하시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늙으셨구나 나이가 드셨구나 이게 마음에 한켠에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제 굉장히 많은 캐스팅 보드 안에서
이상하게 계속 저의 시선을 잡으시더라고요. 왜냐면 허재 선생님이 갖고 계신 묘한 천진난만함이 있어요. 그 관능적인 젊은 시절을 지나와서 지금의 값진 아이 같은 순수함이 저는 뭔가 계속 느껴져가지고 그 어제 선생님을 만나 뵙고 정조양에 말씀을 드렸고 처음에는 난 치매는 싫어 막 이러시더라고요. 이런 거 할 수 없다고는 생각을 하셨대요. 왜냐면 이제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노년 자기도 그 나이 또래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계속 이런 것만 들어오고 뭐 기저귀도 벗었다 입었다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시나리오에 설득이 되셔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딱 읽었을 때 그래서 허락을 해주셨고 오민혜 선배님은 이렇게까지 유명해질지 제가 몰랐습니다. 저는 저희 영화로 유명해지기만 했는데 박보검의 엄마가 되면서 너무 유명해지셔가지고 이제 그분은 굉장한 흥이 있으신 배우예요. 그래서 걸을 때마다 춤추시거든요. 평소에도. 그래서 그걸 이제 잠재운이라고 좀 이렇게 흥을 낮추시라. 그러면서 소통을 했고 그래서 오민희 선배님 같은 경우는 자기 옷이 아닌 역할이니까 굉장히 초반에 많이 힘들어 하셨고 이제 중후반으로 되면서 역할에 이입이 되시면서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엄마가 되어갔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은 관객분들이 또 어떻게 보셨는지 그 말씀 조금 들으면서 저희가 또 이야기 이렇게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말씀 나눠주시고 네, 바로 계시네요.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되고 질문 주셔도 됩니다. 네, 저 사실 작년에 이 영화 3번 봤고요. 오늘 오랜만에 너무 많이 봐서 이제 당분간 볼 일 없겠다 했는데 마침 이제 한 1년 정도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오랜만에 봤는데 좋았고요. 작년에 본 한국 영화 중에 최고였어요. 저는 이 영화가. 그래서 그 감독님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막 저번에 감독님 뵀을 때 차기작이 너무 보고 싶은데 언제 만들어지시냐 했는데 당분간은 너무 이제 바쁘셔서 이제 당분간 이제 휴식하셨다고 들었는데 여전히 저는 다음 영화를 꼭 빨리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영화 좋아하고요. 이 영화에서 그 색깔을 되게 그 톤을 잘 맞춘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이제 그 딸 이름으로 나오는 그린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녹색을 좀 잘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번 보다 보니까 그 심지어 그 오민혜 배우님의 머리띠 색깔도 약간 짙은 녹색 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신기했고 그리고 그 아이리스라는 드라마에서 그 사탕 키스가 되게 유명한데 그거 못지않게 그 초반에 허진 배우가 사탕을 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거기서 나오는 사탕도 약간 빨간색이었는데 그걸 보답으로 이제 허진 배우한테 사탕을 주는 장면은 또 녹색 사탕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도 좀 인상적인데 마치 녹색이 자기 딸을 상징하는 거니까 딸에 대한 애착처럼 보이기도 하고 해서 저는 이 그 오민혜 배우가 허진 배우에 대한 집착이 진짜로 그 감독님이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입체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어요. 내 미래의 나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아니면 미래의 내 딸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되게 영화를 볼 때마다 풍부하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 질문은요. 그 말이 길었는데 그 오민혜 배우가 새치가 있는 걸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순서대로 촬영이 됐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새치가 이제 잘하는데 그걸 또 염색을 부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순서대로 촬영 안 하면은 새치가 좀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막 이렇게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 엔딩 크레딧 자막 올라갈 때 무술팀이 이름이 써 있는 거 보고 와 이 영화에도 무술팀이 필요한 장면이 있었나? 뭐 화장실에서 액션 장면 때문이었나? 하면서 그 부분도 참 궁금합니다. 영화를 이렇게 자주 보시면 이런 부분을 다 또 발견을 해주시네요. 그래서 되게 쫄려요. 네, 되게 쫄립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 익으신 관객분들을 저도 이제 오랜만에 너무 만나가지고 반갑네요. 이게 당연히 기억하고 있고요. 예, 이제 반가운 얼굴들을 보니까 이게 뭔가 반갑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화가 이제 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자주 보시는 관객분들은 의미를 좀 더 깊게 새겨가는 작업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영화가
저도 좀 오늘 아까 화장실 손을 씻는데 제가 또 녹색과 화이트를 입고 온 거 보고 내가 진짜 뭔가 녹색을 좋아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오랜만에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독의 무의식인 것 같아요. 어떤 색감에 대한 건 물론 이제 색감도 최종적으로 결정권자는 접니다. 감독님 예를 들어서 오민혜 선배님 옷이 있는데 오민혜 선배님 약간 주황의 니트가 있고 녹색의 니트가 있는데 뭐 입으시겠어요 했을 때 저는 항상 이제 푸른 쪽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의도된 거라기보다 제가 편한 색을 찾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렇게 하나 둘씩 채워지다 보니 영화의 톤이 정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모르는 제 취향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조금 놀라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지점에서 사탕은 제가 의도한 거긴 해요. 이제 사탕이 주황, 노랑, 초록, 빨강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빨강과 초록으로 하자 보색 대비를 해보자라고 했고 그때 그것까지 읽어주셔서 너무 무섭고요. 그리고 새치는 실은 오민아 선배님 저 머리 가발이에요. 놀랍죠. 저희가 무술팀도 있고 의상 뭐 분장팀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새치는 오민아 선배님 본인의 머리예요. 근데 머리가 기셨어요. 그래서 여기만 가운데를 남겨두고 옆으로 동그란 가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뚫려 있고 옆으로는 가발이어서 요거는 제가 연출을 좀 못한 거긴 한데 뒤로 갈수록 가발이 점점점 내려오면서 길어지거든요. 이건 시간의 변화다. 그래서 머리를 이제 점점점 길게 했고 여기는 항상 넘겨둬서 이제 여름 촬영을 조금 염두에 둔 것도 있어요. 머리를 다 막으면은 진짜 덥거든요. 근데 분장 감독님께서 여기를 좀 뚫어놔야 배우들이 좀 활동하기가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뚫으면서 그러면 여기 그냥 새치로 가시죠.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됐고 무술팀은 바로 그 씬입니다. 저희가 허지 선생님과 이제 오민혜 선배님이 나이가 있으시니까 최대한 동선을 꼼꼼하게 한번 짜보자라고 해서 무술팀을 이렇게 모셨는데 생각만큼 동선이 이제 유연하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쇼트가 유연하게 붙지 않아서 제가 많이 삭제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술 감독님이 다치지 않게 두 분은 굉장히 잘 배려해 주셔서 나온 장면입니다. 진짜 그 영화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어떤 평자분이 이제 인간에 대한 예의를 정말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사소한 장면도 저희 이 없는 살림에 또 그렇게 이런 부분까지 다 하시는 게 또 현장에서도 정말 얼마나 배려 있는 현장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스태프들 얘기 들으면 다를지도 몰라요. 저는 여기 스텝이 안 계시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아주 배려 있었던 현장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더 얘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요 앞쪽 계시면 됩니다. 아까 손 드신 거 아니세요? 아니 그러면 여기 오셨으니까 하고 얘기하신 것처럼 처음과 뒤에 이제 그런 좀 그 색감들이 카메라 톤이나 이런 게 변화하는 지점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또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거 제가 대놓고 스텝 자랑을 하자면 제가 이제 분장 의상 감독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촬영 감독님께서 미술을 하시던 분이에요. 미술을 어렸을 때부터 하시던 분인데 이제 영화를 너무 사랑하게 돼서 이제 영화를 찍게 되셨고 물론 제 무의식에 선택한 소품과 의상과 배경의 색이 화이트 톤 아니면 뭐 베이지 톤 아니면 녹색 톤이 되었는데 그런 선택들을 최종적으로 이제 색보정이라는 마지막 최종 포맷을 이제 낼 때 영화 전체 색을 더 입히거나 빼거나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촬영 감독님이 감독님 이렇게 된 거 색감을 과감하게 써보자. 그러니까 약간 노랗게 찍힌 건 더 노랗게, 초록빛이 드는 건 더 초록초록, 베이지 톤은 더 베이지하게. 근데 병원에서만큼은 좀 회색 톤의 차가운 느낌? 왜냐면 저희가 공경에 청어하는 공간이니까
그런 식으로 촬영 감독님께서 이제 색감에 대한 이제 되게 좋은 안목이 있으셔서 그걸 최종적으로 다 조절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많이 이 영화를 보는 건 아무래도 저니까 색감이 이렇게 도드라진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관객분들의 반응, 특히 눈 매성 분들은 늘 색감을 얘기하셔서 아, 우리 영화가 좀 색감적으로 도드라게 힘을 주었구나 사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색감이 관객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구나를 저도 많이 배웠어요. 네. 그래서 그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저희가 또 촬영상도 네, 촬영상을 받았습니다. 관객상과 함께 네 받았고요. 박수 쳐주실 거면 저희 좀 크게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작품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번 작품 보면서 그 오민혜 배우님이 허진 배우님에 대한 뭔가 역할이 뭔가 직업의식이나 아니면 사랑과 존경을 뛰어넘는 그런 감정 또는 표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역할에 대해서 또는 그런 연기에 대해서 이끌어내고자 하셨던 바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요양보사 분들과 이제 관객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영화를 보시니까요. 뭐 그런 역할 직업이 나온다더라 해서 요양보사 직업을 가지신 다양한 중년의 여성 혹은 이제 그런 엄마를 둔 따님들 얘기도 많이 듣는데 실은 이렇게 하기 어렵다는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굉장히 타인의 눈에, 특히 뭐 요양원을 관리하는 공가장의 눈에 진짜 오지랖퍼 저런 오지랖퍼가 없잖아요. 과도하게 제이한테 마음을 준다는 점에서 아마 관객분들은 왜 저럴까 했을 때 이미 대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림 같기도 하고 자신의 미래 같기도 하고 그런 감정에 이입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 심지어 자기 집에 들이느냐 했을 때 저는 진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있다고 믿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어진 시간과 그 돈의 환경에 맞추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걸 항상 과도하게 넘는 몇몇의 위인들이 있어요. 그 위인들 때문에 저희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고 믿고, 근데 그 위인들은 이른바 노바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곳곳에 숨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가진 이 어마무시하게 타인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들을 존경하기도 해요. 근데 그들이 눈에 띄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저희가 쉽사리 감사하다, 응원한다는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고, 저는 저희 엄마가 그런 사람이자 그런 사람이 있어야 조금 저의 눈이 깨인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여기도 아마 앉아 계실 거예요. 본인의 시간과 혹은 노력을 들여서 누군가한테 진심을 다하는 사람이 여기도 앉아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늘 있다. 우리 엄마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다. 그런 생각을 찍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 이 영화에서 물론 그 가장 이제 화해하는 듯이 혹은 이제 저희가 그 가장 그 만나는 장소로 그 집안에서 같이 그 케이크를 나눠 먹는 장면이 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장례식 이 풍경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모든 연대와 또 그 서로에 대한 이해가 또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로 굉장히 따스하게, 가장 따스하게 또 그려진, 그리고 가장 희망적인 장소라는 생각이 또 들었는데요. 그런 장례식 장면에 대한 연출들, 그리고 그 의미에 관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의 죽음이 또 다른 연대로 이어지는 그 과정이 또 어떻게 보면 이 작품에서 또 감독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또 어떤 바가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정확히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제이는 무연고자잖아요. 가족이 없습니다. 죽었을 때 이제 홀로 외로이 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엄마가 있었고, 엄마에게는 그린과 레인이 있었고, 그린과 레인에게는 같이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연대, 그러니까 친구들, 동료들이 있었고, 그들이 제이를 보내주고 엄마 곁에 있어주고
그냥 있어만 주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런 소수자 혹은 약자들의 곁에 있어주는 거죠. 그랬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우리 영화 속에 그린과 레인이 당연히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는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다. 네, 뭐 그런 의미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장면이 약간 축제나 잔치처럼 이렇게 딱 그려진 점도 이렇게 되게 이제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제가 위로를 좀 이렇게 받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또 질문이나 이렇게 말씀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맨 뒤에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계속 미루다가 보고 싶었지만 뭔가 계속 미루게 됐던 영화 중에 사실 하나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영화관에서 상영한다고 해서 보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제가 아까 감독님이 또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상상 장면에 대해서 관객들의 의견이 궁금하다고 해주셨는데 우선 저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허진 배우님이 그 죽기 전에 어떤 맞았던 하나의 그런 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두 번째 생각은 이 감독님이 이 영화 안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 가장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어떠한 그런 시퀀스를 만들어서 일부러 여기에 넣으신 게 아닐까라는 좀 두 가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은 아까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영화에서 집에 대한 의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집의 의미를 딱 보여주기 너무 완벽한 집을 어떻게 보면 캐스팅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앞서서 배우의 캐스팅에도 굉장히 힘을 많이 쓰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장소, 특히 집에 대해서도 캐스팅하는데 굉장히 공을 들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지 혹은 그런 집을 좀 어떻게 이렇게 컨택하게 되셨는지 좀 그런 점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을 봐주셔서. 그러니까 주요 장소가 제가 있는 요양원과 엄마 집인데요. 그런 의미로 집이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돈이 없는 사람인데 2층 집을 가져야 했었고 그 2층 집이 또 정상 가지고 살고 있는 하나의 영화의 주제와 이제 맞붙아치는 캐릭터들이 살고 있고 근데 그리는 들어와야 되는데 엄마는 빌려줄 돈이 없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집이었거든요. 근데 서울에 2층 집을 찾아서 엄청 많이 돌아다녔는데 서울의 2층 집은 사장님과 회장님이 사시는 어마무시하게 다 큰 대지의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어떡하지? 왜냐면 저희 엄마 집은 약간 허름해야 되고 마당도 되게 조그매야 되고 어쨌든 나이가 든 집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경기도로 다 빠졌죠. 그래서 저 집은 경기도에 정말 구석에 있는 집을 저희 제작팀이 하나하나 다 대문을 두드려서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가도 될까요? 그렇게 해서 찾은 집이고요. 근데 아쉽게도 저 집이 재개발로 지금 없어졌는지 없어질 예정인지 아무튼 확정받은 집입니다. 그래서 저런 집을 이제 찾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구나. 근데 너무나 저 집이 저 엄마의 형편에 맞는 집이어서 정말 저희 제작팀이 너무나 잘 찾아주셨다. 엄마한테 맞는 집이었고 그리고 다행히 집 안에 곳곳에 뭐 싱크대 같은 거 있잖아요. 엄마가 항상 거기서 요리하는 그 뒤에 찬장들도 베이지 톤이 되고 색감들도 되게 예쁘게 새겨진 집들이어서 저도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주요한 공간의 병원에 관한 말씀도 조금 이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저도 이 영화를 찍으면서 로케이션, 그러니까 공간을 빌리는 작업을 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인물은 캐스팅이지만 공간을 로케이션이라고 했을 때 요양원들이 이제 다 고향 쪽이나 파주 쪽이나 저 위에 되게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자연과 맞닿아 있기도 하고 뭔가 널찍한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희 요양원은
파주에 있는 실제 요양원이었고요. 이제 3층이 그러니까 건물에 1, 2, 3층이 있었는데 3층이 공사 때문에 다 비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저 작품할 때 코로나가 다시 올라올 때라 요양원을 빌리는 게 정말 빌려놓으면 캔슬되고 왜냐면 어르신들이 계시니까요. 근데 저 요양원 3층이 아예 비어 있어서 저희가 촬영 며칠 전에 겨우 허락을 받아서 들어갔죠.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참 우연과 노력의 어떤 충돌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파주에 있는 요양원입니다. 그 로케이션이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지만 정말 관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캐스팅이다 공간을 정말 캐스팅했다라고 것처럼 너무 딱 맞는 그런 공간들이었던 것 같고 이게 저희가 이렇게 그 만들어 놓은 세트로 들어가서 또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세트로는 할 수 없는 정말 딱 그 실제 공간이 만들어내는 그 힘이 또 이 영화의 또 힘이 아닐까. 너무 잘 그 실제 공간이 주는 그 힘과 또 이 사람 온도, 온기 이런 게 정말 고스란히 너무 잘 살아있는 작품이다. 뭐 이런 생각이 또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저희 또 뭐 얘기 이제 막 풀리셨네요. 네, 뒤에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생각을 해보게 하는 영화 잘 봤습니다. 좀 개인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개인적인 돌봄과 사회적 돌봄 문제가 얽혀 있는 이야기로 좀 많은 고민을 하면서 보게 됐어요. 제가 이제 궁금했던 점은 사실 이제 영화 막바지에서 이제 새로운 요양병원으로 이송하고 나서 그래도 되는 사람은 없다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또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그린의 어머니가 이렇게 또 새로운 직업을 구하면서 고학력자라서 거절당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포함시키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의도가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좀 볼 때 사실 이런 부분이 살짝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어떤 대단한 일을 했던 할머니,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지만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엄마, 그리고 대학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 그린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정말 소외되었던 사람들일까 아니면 더 소외된 사람들이 있을까? 그리고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돌봄의 혜택과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돌봄의 혜택은 달라야 할까? 이런 고민들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떠네요. 훅 들렸어요. 맞죠. 그 사회에서 저 정도 사회 활동을 해야 그나마 뭔가 1인시도 주고 되게 넓게 혼자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효용 가치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떨어지자 쫓겨나고. 근데 실은 이게 영화적 장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치가 없으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의 폭이 되게 롤러코스터, 뭐 저희 영화가 오락 영화는 아니지만 어떤 감정의 폭을 그려내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영화적 장치가 필요했어요. 그림 같은 경우에도 정교수가 아니라 어쨌든 시간 강사도 이른바 고학력자잖아요. 적어도 대학원에 갈 정도면 엄마가 뒷바라지 해줬다는 거고 아주 저소득층은 또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엄마는 그런 사람이냐? 아니요. 엄마가 이제 이력서가 나오는데 잠깐 보시면 교대까지 나오는 엄마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도 아주 저소득층의 자녀였냐라고 하면 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운 여성들이 이른바 나오는데 이게 영화적 장치, 그러니까 이런 여성들이 이렇게 움직인다가 아니고요. 이런 여성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할 수 있는 무엇이 저는 연재라는 생각이 들었는 거죠. 그랬을 때 엄마가 고학력자인데 고학력자여서 이렇게 길면 직업 못 얻어요. 이거는 원작이 없는 장면인데 실제 그런 기사를 제가 보고 이제 요거는 제가 좀 이야기를 넣고 싶다 해서 넣었던 거고 이제 근데 엄마도 이제 처음에 그 요양원 동료가 아유 딸이 교수라 좋겠어 했는데 교수 아니고 시간 강사라고. 근데 그 정도의 차이도 명확히 알고 있는 엄마긴 해요. 시간 강사는 정말 처우가 좋지 않다는 거,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래서 영화적 장치로 이제 이른바 배운 여성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저도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찍긴 했는데 영화적 장치로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바닥으로 갔을 때 뭘 할 수 있느냐라는 걸 제가 구성을 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또 뭐 말씀 더 나누시고 손 드신 건가요? 네, 또 있으실까요? 저희가 네 여기 그 영화를 보면 어쨌든 그 타이틀이 뜨고 그 뒤에 이게 원작에는 아마 없는 장면이었을 텐데 이제 다른 직업을 이제 다른 또 삶을 이어가면서 엄마가 그 길에 있는 마치 이제 그 에필로그처럼 이야기가 뒤에 이렇게 붙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또 주는 그 의미들 거기에 또 감독님의 어떤 시선들이 또 거기 분명히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뒤 마지막 장면 거기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 원작은 장례식장에서 끝나요. 이제 제가 기억하는 거의 말미의 문장은 이제 엄마가 본인에게 내가 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물었을 때는 입을 앙담은 고집스러운 노인이 보인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소설이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끝을 낼까 하다 고민을 하다 어쨌든 영화라는 것이 인물이 변화하는 과정을 그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엄마가 좀 더디지만 느리지만 답답하지만 변화하고 있다 라는 뉘앙스를 주고 싶어서 실제 저도 그렇지만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 무언가를 알아간다고 해도 달라지는 게 너무 버겁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어떤 저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일이 굉장히 시간과 공이 많이 들이는데 엄마의 입장으로서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랬을 때 엄마가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그러니까 이른바 버스 안에 마을버스 탔을 때 앞에 두 여성이 있는데 그들을 보고는 연인일 거란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있는 이 젊은 친구들을 보고 혹시 그린과 레인처럼 연인이 아닐까라고 상상하는 것, 생각해보는 것이 엄마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변화라는 거죠. 안 보이는 게 보이게 된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엄마의 변화를 조금 넣어보고 싶어서 그 장면을 촬영을 다 끝나고 1차 편집을 다 하고 마지막에 해 넘어서 봄에 찍어서 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슬슬 정리할 시간이 됐죠. 예, 또 다음 상영이 있고 그런데 혹시 마지막으로 꼭 나가서 말씀을 하시던데 혹시 이제 용기 내셔도 되고요. 뭐 감독님 이렇게 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 아유, 네. 그 여러 번 보셨으니까 여러 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굳이 해도 되나 싶긴 한데 그 많은 분들이 이거 질문했을 수도 있는데 허진 배우를 이제 요양원이 바뀐 상태에서 데려가잖아요. 근데 그 직접적으로 데려가는 부분이 그 영화상에서는 안 나오는데 혹시 뭐 시나리오상이라던가 아니면은 촬영을 했는데 삭제됐다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긴 합니다. 아니면 뭐 윤리적인 부분에 어쨌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부분인 거 허락을 구하고 데려가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또 훅 찌르시네요. 저는 저희 영화가 이제 모든 스태프들의 대단한 노력과 안목을 만들어진 영화지만 결국엔 제가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연출이라면 그 장면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보여줬어야 됐다. 그냥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건 저는 저걸로 충분하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마음을 먹었고 정서적 결심을 했는데 어떻게 물리적으로 그 장면까지 필요할까라는 판단을 이게 다른 분들은 다 필요하다고 했어요. 스태프들이. 근데 아니다. 필요 없다. 이미 다 설득됐을 거다. 근데 설득이 안 돼서 계속 이 질문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서 저라는 연출자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관객이 느끼는 감각과 이야기를 전체 아는 자로서의 감각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건방졌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영화가 뒤가 구조적으로 약간 어설프고 무너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정말 많이 배운 영화고 실은 데리고 오는 장면을 찍었어요. 레인이 허준 선생님 레인이 차를 프라이드를 몰고 데리러 오고 엄마랑 허준 선생님이 뒤에 앉아 있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씬을 찍었습니다. 저희 영화에서 가장 돈을 많이 드는 씬이에요. 왜냐하면 레카를 불러야 되잖아요. 레카에 프라이드를 싣고 파주에서 진짜 뺑뺑이를 돌면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씬인데 제가 이제 빼자, 난 넣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장면이 찰란 인스타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라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론적으로 그렇습니다. 항상 이렇게 보시면 삭제된 장면이 제일 제작비 많이 든 장면들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삭제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은 저는 감독님 여기에 굳이 저는 이렇게 뭐 자세한 설명은 없어도 되는 장면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뒤에 저희가 다 이어지는 이 이야기가 혹은 누구의 환상일까 혹은 어떤 이야기일까라고 하는 이 영화적인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영화적인 그 완성도를 저는 더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사회자로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보니까요, 감독님 아직은 이 작품을 조금 더 관객과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떠나시는데 바로는 못 떠나 보내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궁금해하시니까 이 뒤에 이제 지금 조금 준비하고 계시는 뭐 계획들 조금 있으신지 그 말씀과 이제 저희 또 오랜만에 관객과 또 만나신 그 소감, 인사말, 마지막 인사말 이렇게 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기 전까지는 저한테 이 작품 첫 장편 영화니까요. 이제 이른바 관객이라는 개개인의 얼굴을 볼 수 없는 되게 추상의 형태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개봉되고 나서 관객 수를 확인하면서 하나의 이제 그냥 숫자였는데 저는 항상 이걸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쪽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구체적인 얼굴을 하고 앉아 계신지 제가 몰랐다가 이런 자리에 앉아서야 이제 개개인이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하나의 객체와 사람들을 들여다보는 일이 저한테는 너무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어서 부항도 가고 동양도 가고 광교도 처음 왔어요.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이렇게 개개인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는 건 감동만이 누릴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실은 반가운 얼굴들이 곳곳에 앉아 있어서 와주셔서 고맙다는 말보다 더 고맙고요. 차기작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계속 영화과 학부여서 단편 작업을 계속 해왔고 그것의 연장선으로 딸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주제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안 써져요. 네, 안 써줘요. 근데 뭐 이제 소소하게는 제가 초단편을 하나 찍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 초단편을 여름중에 하나 찍게 될 것 같고요. 그 초단편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한 분 한 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저희 예고 드렸던 요 다음에 비밀의 언덕도 네,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또 이렇게 진짜 좋은 작품과 또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감독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